전자출결하고요. 예, 5889로 해주세요. 예, 5889로 해주시고, 어, 예, 저번에 챕터 3 좀 나가다가 말았죠. 오르가넬 설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했지만 요 챕터는 사실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빨리 얘기를 하고 다음 챕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어, 특히 이제 유캐리엇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내부의 어떤 소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어, 요 다음 장에 보시면 테이블이 있어요. 요 테이블들을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어제 설명했던 그 세포 안에 organelle들, 소기관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앞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어 이게 지금 배치가 됐어요. 어,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셀들, 특히 유캐리엇 셀들 또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본격적으로는 다음 챕터에서 각각의 어떤 티슈, 조직의 종류와 뭐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이제 다양한 종류,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뭐 뉴런이라든지 이런 종류에 대해서 더 배울 거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이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라면 어, 그 많은 경우 모양이나 구조도 애초에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때 관찰을 할 때 이미 좀 세포의 종류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셀들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셀이 뭐 세포의 분열 또는 어, 뭐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죽는지 셀 데스라고 보통 그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셀 프로리퍼레이션 성장한다는 뜻이죠. 셀이 자라는 건 근데 이제 크기가 자란다기보다는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니까. 어, 세포들은 이제 셀 사이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셀 사이클은 그 몇 가지의 다른 페이즈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G1, G2가 이제 갭의 약자고, 예. 갭 페이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쉬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쉬는 건 아니고 쉬면서 어떤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 페이즈 전에 있는 것이 G1 페이즈인데 S 페이지에서는 DNA 신테시스라고 써 있죠. DNA를 본격적으로 복제하는 단계인데 DNA를 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소들 또는 DNA의 상태. 예, DNA가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염색체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요. 꼬여 있는 걸 풀어야지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단계를 G1 페이지에서 한다고 아시면 되고 G2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 M 페이지가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세포가 나눠지는 거죠, 두 개로. 예,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효소들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걸 배울 때 셀 사이클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많은 경우에 셀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요 G1, G2, SM 요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G0라고 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포의 분열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마이토시스랑 메이오시스. 마이토시스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 소마틱 셀이 체세포란 뜻입니다. 메이오시스가 점라인이니까 그 저기 체세포
이제 생식세포죠. 생식세포들의 분열이 메이오시스입니다. 염색체가 어떻게 나 있냐가 달라지죠. 그대로 분열이 되느냐 아니면 반씩 나눠 가지느냐. 그래서 셀 사이클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 셀 사이클을 컨트롤하는데, 그런 셀 사이클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이클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사이클린은 이름부터가 이제 사이클에서 온 거죠.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죠. 타이밍에 맞춰서 셀들이 아까 설명한 G1, G2, M, S 페이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페이즈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어, 근본적으로 이 세포가 분열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냐. 그로스 팩터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장 인자죠. 성장 인자들은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익스터널 인바이러먼트는 보통은 다른 세포들에서 와요. 그러니까 성장을 어떤 유도를 해야 된다. 뭐 성장을 한다는 게 피부 세포가 분열을 할 수도 있고, 상처가 나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피부 세포들이 분열을 하겠죠. 또는 혈관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뭐 면역 세포가 복제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뭐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 그로스 팩터들이 분비가 되면 그 그로스 팩터에 반응을 해서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예, 대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로스 팩터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합니다. 멤브레인 얘기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죠. 그로스 팩터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 그걸로부터 시그널이 시작돼서 쭉 이어져서, 예, 뭐 유전자도 DNA도 복제를 하고 세포가 분열하고 그런 식으로 증식을 해요. 그럼 세포가 복제를 할 때, 분열을 할 때 텔로미어 얘기를 가끔 하죠. 텔로미어는 DNA 시퀀스의 끝부분입니다. 세포가 복제를 할 때마다 텔로미어들이 짧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수명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질병 중에 캔서죠. 예, 캔서가 특히 셀 사이클과 관련이 높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셀 사이클 컨트롤이 잘못되는 게, 단적으로 말하면 셀 사이클 컨트롤이 잘못되는 게 캔서라고 할 수 있어요. 분열 복제를 하면 안 되는 셀들이 분열 복제를, 예, 하기 시작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열에서 세포가 증식만 하는 게 아니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도 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이제 스템셀이 중요한데, 스템셀인 거 줄기세포죠. 뭐 질병의 치료나 신약 개발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일종의 프리커서 셀이에요. 프리커서라는 것은 전구세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본격적인 어떤 기능을 갖춘 세포가 되기 전에 어, 그 전 단계의 세포를 의미합니다. 스템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 그 정의상 다른 어떤 기능을, 예를 들어서 뭐 신경세포, 뭐 근육세포, 예, 뭐 간세포,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라고 할 수 있고, 스템셀은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디퍼런시에이션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셀프 리뉴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직을 만들거나 특정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포의 양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치료의 관점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분할을 시킨 다음에 어떤 치료에 사용을 할 텐데, 그죠? 근데 분할을 시키기 전에 이미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보통 얘기하는 줄기세포 치료의 단계는 크게 보면 세포를 일단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고요. 성체 줄기세포죠. 이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보통 성인에서 채취를 하니까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고 익스펜션을 시켜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일단, 예, 왜냐하면 채취한 양은 적으니까 많은 양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을 늘려야 되고, 그거를 디퍼런시에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어덜트 스템셀이고, 예. 어 그 초기에 이제 처음에 연구가 많이 됐던 건 임브리오닉 스템셀이죠. 배아줄기 세포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이것도 사실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유도줄기 세포라고 하죠.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줄기 세포를 연구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세 번째 종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고, 뭐 공급에도 훨씬 더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죠. 뭐 치료 목적도 마찬가지고, 단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어덜트 스템셀을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본인 몸에서 채취한 걸 본인 몸에 집어넣는 경우는 부작용이 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류에 비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가 죽는 경우를 한번 다뤄볼게요. 세포가 죽는 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있어서,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죽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캔서 얘기도 했지만, 사실상 캔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암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미 뭐 증상이라든지 그 암 조직으로 이미 발전을 한 경우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미세한 그 암 세포 단위에서의 암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면역 시스템의 면역 세포들이 계속해서 뭐 DNA 복제가 잘못돼서 일종의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세포들이 생겨날 경우는 계속 그걸 잡아서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세포가 죽는 것 현상이라는 게 일종의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임브리오 디벨롭먼트가 써져 있는데, 배아의 발생이죠. 우리가 처음에 수정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아로 점점 디벨롭먼트 발생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져야 되는 세포나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세포들이 죽어야 되고, 어 성체가 된 후에서도 계속해서 세포들이 분열을 하고 죽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턴오버가 빠른 조직들이 조직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은 한번 생겨나면 웬만하면 바뀌지 않고, 신경세포처럼 어 제일 턴오버가 빠른 게 뭐 피부세포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어 위장세포, 위장벽을 이루는 세포들도 굉장히, 나중에 이제 소화 단계를 배울 때 이제 듣겠지만, 어 산성 환경이죠. 굉장히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빨리 상하고 손상이 빨리 되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포들이 자라나고 세포들이 죽고 이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죽을 때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는 네크로시스와 괴사라고 보통 합니다, 한글로. 에이팝토시스. 이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큰 차이는, 네크로시스는 외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뭐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세포의 죽음을 네크로시스라고 하고요. 에이팝토시스는 반대로 약간 의도적으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이사이드, 자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 이 관찰을 할 때 그 변화 관찰되는 양상 자체도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세포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부풀다가 터지는 그런 식이고, 에이팝토시스는 반대로 세포가 슈링킹이 일어나요. 줄어들면서 스스로 DNA를 잘라 가지고 조각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매크로페이지는 면역 세포거든요. 대식 세포, 면역 세포의 일종인데, 그 대식 세포들이 그
이제 일종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정돈된 형태로 어 세포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뭐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2 학년 3 학년 때 바이오 관련 과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 과목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경우라면 사실 여기서 지금 요 챕터에서 특히 배우는 내용들은 겹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연속성 때문에 요 설명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설명을 해야지 좀 연결도 더 잘 되기도 하고 배경 지식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2 학년 3 학년 때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들었어도 좀 잊어버린 경우는 복습 차원에서 좀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실제 좀 그 세포들을 배양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 사람이나 동물 몸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많은 경우 뭐 질병을 연구하거나 신약을 개발할 때 그런 세포들을 분리를 하죠, 조직에서. 사람 몸에서 또는 동물 몸에서 분리를 해서 이거를 배양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일종의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볼 건데요. 어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를 분리한다, 조직을 분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 조직을 잘라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동물을 희생시키고 잘라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환자들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들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면서 그 조직을 떼어내죠. 대부분은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는 조직을 떼어내요. 그거는 원래 떼어낼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동의를 얻고, 요즘은 그런 윤리적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얻고 뭐 정상 조직도 약간 떼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려면 질병 조직도 있어야 되지만 정상 조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 조직을 구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뭐랄까 귀해요.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를 받는 범위가 있죠. 뭐 연구용으로만 쓰일지 뭐 상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 하에서 이제 조직을 분리해 내면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디섹션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잘라요, 작게. 그래서 뭐 진짜로 고기 다지듯이 초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은 조각들로. 물론 그게 이제 그것도 아직 조직이죠. 세포들이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세포들이 어 그 약간 다른 단계가 있는데, 최대한 미세하게 어 잘라서 작은 조각들로 그 자체를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아직은 조직이라고 불러야 돼요, 셀이 아니고. 왜냐면 셀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 안 하고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셀들의 결합이나 그 조직 간의 결합 자체를 관찰하고 싶다면 그걸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배양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요런 분리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잘라낸 것 자체를 그대로 배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의 어떤 3 차원적인 구조들이 유지가 최대한 되겠죠. 네. 반면에 세포 단위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그런 초핑을 한 다음에 어 엔자임으로 또 일종의 분해를 시켜 줘야 돼요. 이 엔자임들의 역할은 뭐냐? 세포와 세포 간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결합들을 다 화학적으로 잘라 줘야 됩니다.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다 잘라 줘야 되기 때문에 효소 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효소 처리된 거를 배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 배양을 한다 그러면은 요런 배양을 얘기해요. 요런 형태의 배양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에 따라서 요런 식이나 요런 식으로 배양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얘기했듯이 3 차원적인 구조를 그대로 관찰하거나 유지한 채로 배양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게 프라이머리 컬처입니다. 프라이머리 컬처라는 것은 이 뜻은 조직에서 바로 분리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컬처 저희도 연구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어 어 뭐 제일 이제 확실한 건 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공동 연구를 하면 병원에서 그걸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동의 같은 걸 다 받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요즘은 이제 그 뭐 제약이나 뭐 생물학 연구가 굉장히 의학 연구가 활발하니까 이 프라이머리 컬처 셀을 공급을 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병원 같은 데하고 계약이 돼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프로세싱을 다 한 다음에 바로 키울 수 있는 세포 형태로 팝니다.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 뭐 어 다이얼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튜브 같은 데 담겨서 와요. 그게 뭐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그걸 사면은 뭐 한 달 정도 실험을 할 수 있는 더 짧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컬처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근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 말했듯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예 시간 제한이 더 커요, 비용보다도. 예 고 기간 동안 또 실험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또 쓸 수 있는 것들을 셀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세포주. 이거는 라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으로 쓰는 건데 셀 라인으로 쓸 경우는 계속해서 분열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세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부러 어떤 처리를 해서 보통은 이제 암 조직에서 띄어낸 세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른 종류의 처리를 해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일종의 변형을 시켜 놓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원래 조직의 기능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약간 다르지만 대신에 장점은 계속해서 이제 배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양을 할 때 보통 크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카본 소스예요. 글루코스, 포도당 형태로 보통 넣어주죠. 에너지원을 써야 되니까 우리 카보하이드레이트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 밖에 뭐 아미노산, 뭐 미네랄, 솔트, 비타민 등등등등 요 배지에 들어가는 성분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그 빨간색 액체 형태로 팔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싸게 구입하는 거는 몇만 원에서부터 요 한 병이 몇만 원이면 싼 거예요. 아니면 수십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거를 특히 비싼 요 배지라고 하는데 미디움을 비싼 배지일수록 요 성분을 비밀로 하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고걸로 키워야지만 세포가 자라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 지금 손을 들었다는 게 뭐죠?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뭘 잘못 누른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의도한 건가요? 채팅 할 얘기가 있으면 채팅창에 얘기하면 돼요. 아 네. 그랬죠. 네. 잠깐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분을 안 알려주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성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한 비타민, 아미노산, 솔트 그다음에 어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세포들이 분열을 제대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에 어 시럼이라고 하죠. 그 혈청. 보통 동물에서 얻어진 혈청을 같이 넣어 줘요. 예.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세포를 배양하는데 소에서 얻어진 혈청을 추가하거든요, 배지에다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로스 팩터들이라든지 호르몬 성분들이 세포들이 자라는 거를 도와줘요. 네. 그래서 요런 경우 이 경우 이런 시럼이라고 하는데 그 시럼의 그 정확한 성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셀이 어떻게 자라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셀을 분리해서 이제 배양을 시작하면 요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서 자라요. 대부분은 바닥에서 붙어서 자라요. 예. 특히 솔리드 organ 고형 장기에서 유래한 세포들은 당연히 서로 붙어서 자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 서스펜션 그러니까 물에 둥둥 뜬 형태로 자라는 세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라든지 면역 세포는 원래 혈액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포들이잖아요.
어 물론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니면 뭐 혈액 세포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지금 본 것처럼 어 서스펜션 상태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어디어런트 어 서스펜션 셀 컬처 요렇게 배양을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 3D 셀 컬처라는 거를 해요. 말 그대로 3D를 3 차원으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원래 세포들이 조직으로 있을 때는 단기 모양이 3 차원 모양이잖아요. 평평하지 않죠. 예, 물론 미세하게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3 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래 모양 3 차원 구조대로 배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훨씬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20 년, 30년 전부터 시도가 돼 있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이 3 차원 배양을 시도를 해요. 물론 훨씬 더 복잡하고 번거롭고 쉽지 않아요. 세포들이 잘 살아 있게 만들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게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관여하거나 연구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확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질 전달 측면에서 이렇게 3 차원으로 배양을 하면 영양분이나 산소가 요 안쪽까지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잘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조직공학 같은 거 특히 연구할 때 조직을 만들려면 3 차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3 차원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물질 전달이나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최적화를 해야 돼요. 어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잠깐만요. 이거 써져 있죠? 제가 필기할 거 안 남겨 놓은 것 같은데 다 아마 혹시 적어야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 기억엔 이거 그냥 남겨 놨는데 세포가 자라는 거를 간단한 수치 모델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요거는 화학 반응식 쓸 때 뭐 여러분들이 1 차식 퍼스트 오더 리액션 키네틱스 가지는 식 쓸 때 요런 식으로 쓰죠. 네. 화학 반응 물론 부호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세포 성장하는 것도 화학 반응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시간에 따른 세포의 변화율은 이게 세포 수일 수도 있고 세포의 질량일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세포 수에 비례하게 퍼스트 오더로 1 차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는 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수 비율을 이제 growth rate constant죠. growth rate constant라고 해서 요걸 풀면 이제 exponential 식이 나오죠. exponential 식이 나오면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장에 제가 그래프를 넣어 놨죠. 예 그래서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일종의 더블링 타임을 구할 수도 있죠. x가 2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포가 성장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키네틱스가 들어맞는 구간은 여기서 여기 구간이고 실제로는 앞이나 뒤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부분은 세포를 처음에 배양하기 시작하면 세포들이 아까 셀 사이클 얘기할 때도 갭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부터 이제 활발하게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열을 하다가 어느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지의 영양 성분들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세포가 성장하거나 증식을 하면 노폐물을 또 만드는데 노폐물들이 일종의 세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세포들이 죽거나 자라는 걸 멈추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 이제 요 뒷부분은 제가 그냥 참고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 그 DNA하고 유전자 발현 진 익스프레션하고 간단한 뭐 플라스미드 이런 거 유전공학 진 클로닝 같은 거 할 때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많은 경우 이미 들었거나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진 익스프레션에 관련되는 그 DNA 레플리케이션과 관련되는 엔자임들 제가 이름 정도만 써 놨고요. 그림하고 참고하시고 그다음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도 다 알죠? 예.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혹시 내용이 뭐 좀 생소하거나 너무 막 빨리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얘기는 하세요. 그리고 말했듯이 시험이나 이럴 때는 요거를 어 개념이나 어휘 위주로 어 그 저기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음 그 개념이나 어휘가 이해가 되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랜슬레이션 그 메커니즘 그림이죠. 리보점에 어떻게 붙어 가지고 tRNA가 아미노산들을 갖다 주는지 예 뭐 그런 내용이고 코던 테이블 그다음에 플라스미드 어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미드의 DNA를 잘라내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알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제가 약간 내용 추가를 한 건데 요즘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9 기술 이제 이게 일종의 새로운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인데 어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가 10 년이 안 됐어요. 그 노벨상을 받았고 어 이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특허 소송이 걸려 있다가 얼마 전에 아마 판결이 났었죠. 예. 그 미국의 UC 버클리 그 대학하고 하버드하고 그다음에 어 회사도 같이 얽혀 있고 연구소끼리 서로 먼저 개발한 거를 이게 왜냐면 굉장히 최신 기술, 첨단 기술은 비슷한 단계에서 막 경쟁하듯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논문으로도 또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논문을 참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제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 특허 소송을 했었죠. 요거는 그 개념적으로는 뭐 이제 원하는 유전자 부분을 몸에서 잘라내서 저기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뭔가를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들도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침입한 그 DNA들을 잘라내거나 이러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잘라내고 싶은 DNA 시퀀스를 집어넣고 그 부분을 인식해서 원하는 곳을 잘라내게 일종의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캐스9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데 어 그 요게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DNA를 주입을 하면 뭐 캐스9 단백질에 어떻게 붙어서 이제 잘리는지 예. 그래서 잘린 거를 이제 넣어 뒀다가 그 시퀀스를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인식을 할 수 있게 보관을 해 놔요. 그래서 고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명만 한 두세 장에 걸쳐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요게 크리스퍼 RNA, 트랜스 액팅 크리스퍼 RNA, 싱글 가이드 RNA 요게 이제 그 원하는 시퀀스 잘라내고자 하는 시퀀스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이제 DNA를 잘라내는 단백질이 캐스9이에요. 이것도 사실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그 보시면 이제 요런 식으로 DNA를 요 아래부터 보시면 돼요. 아래부터 보시면 요런 식으로 DNA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요 빨갛고 까만 부분이 저 앞에 이제 요 싱글 가이드 RNA입니다. sgRNA. 예. 요게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뭘로 돼 있냐 하면은 예 크리스퍼 RNA하고 트랜스 액팅 tRNA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퀀스들이 이제 일종의 타겟 시퀀스예요. 여기를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주입을 했을 때 어디 가서 잘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원하는 시퀀스로 넣고 어 그 캐스9이라는 건 요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같이 발현이 되면 요게 단백질 형태로 여기랑 붙어 가지고 가서 인식을 하고 가서 자르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세포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들은 세포하고 세포의 바깥쪽하고도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포라는 건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른 세포들하고도 뭔가 연결돼 있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여기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주변에 어떤 조직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꼭 세포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그 약간 섬유질 형태, 파이버 형태나 필라멘트 형태, 약간 그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아니면 스펀지 같은 걸 생각해도 됩니다. 주로 단백질 구조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은 일단 세포들이 그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구조가 굉장히 약해요. 물론 서로 이제 결합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잡아주거나 이제 조직을 3차원적인 구조나 조직 모양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extracellular matrix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약자로 ECM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제일 대표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ECM은 요 아랫부분이고요. 이렇게 막 엉켜져 있잖아요. 이게 ECM이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세포들이 있어요. 이걸 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요 ECM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구조를 만들고, 여기 있는 요 세포들도 다 살아야 되니까 혈관이 있죠. 혈관이 또 혈액을 공급해주고 산소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조직과 또는 뭐 공기나 물 같은 거와 경계면을 이루는 곳에 에피텔리얼 셀,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에피텔리얼 셀이 이렇게 레이어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가장 일반적인 조직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을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어 요거를 이제 요 같은 모양이에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예, 요거는 교재에서 또 가져온 건데 그림이 조금 흑백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그림을 제가 다시 가져온 거고, 이것도 같은 거죠. 에피텔리엄이 있고 파이버블라스트가 있고 뭐 캐필레리가 혈관이죠. 요거는 이제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수직 방향으로. 그다음에 앞장에선 표시 안 돼 있었던 게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페이지나 면역 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ECM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ECM 매트릭스의 그 구성 물질들이 또 여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그 조직공학 티슈 엔지니어링 부분 배울 때 다시 자세하게 아마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아마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뒷부분은 설명이 또 약간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예, 그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했어요.